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23회 고급 과정 해설 강의입니다. 저랑 함께 1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해설 강의를 한번 보실 텐데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고급 과정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전 영역에 관해서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영역에서 1년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들은 있으니까 그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저와 함께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물이 제작된 시기에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익숙하게 보는 유물은 아니에요. 농경문 청동기 유물인데 청동기 시대의 사회상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기 1번으로 내려가시죠.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다. 토기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잔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거푸집을 이용해서 무기를 제작했다.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문자를 사용하고요. 근데 주의하실 건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문자를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문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철기 시대 때 문자의 사용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던 시기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사유재산이 등장을 했고요. 이 사유재산의 등장과 함께 계급이 출현해서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기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2번 보기에 보시면 토기는요. 신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구석기 시대까지 이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조리하거나 이럴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토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를 빗살무늬 토기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잔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후기 구석기 시대의 얘기입니다. 또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중석기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잔석기는 말 그대로요. 작은 석기를 얘기하는데 호빙기가 시작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작고 빠른 짐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작고 빠른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은 도구와 잔석기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푸집을 이용해서 무기를 제작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제 무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는 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고요. 농경과 목축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이제 이동해서 정착생활로 변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외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는 매매되는 철을 이용하는데요.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철의 생산이 많은 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삼안 중에 변한 지역입니다. 물론 나중에 변한 지역에서 성장하는 가야 역시도 철의 생산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변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변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김해 지역에서는 가야 연맹들이 출가를 하게 되고요. 낙동강하구의 김해평야에서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되는 금강가야가 출현하게 됩니다. 읍근과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선택지 2번에 읍근과 삼로는요. 군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정한 국가의 군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옥저와 동해의 군장들을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옥저와 동해 두 나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번에 일책 12법이라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책 12법은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12배로 배상시키는 법입니다.
부여와 초기 고구려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법이에요.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반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4번 그리고 5번에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갖고 있었던 나라는 동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방금 초기 철기 국가에 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셨어요. 이 초기 철기 국가에 관한 문제는 늘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초기 철기 국가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공부하실 수는 있는데 특히 그 사회가 갖고 있던 사회 풍습들 그리고 제천 행사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정치의 형태, 그 다음에 경제 구조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만 출제 빈도순으로 봤을 때는 사회 모습과 생활 모습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한나라가 스스로 황이라 칭하고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했다. 가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공격했다. 대부 얘가 가남으로 중지하고 얘를 파견해서 한나라를 설득하니 한나라도 침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요. 중국에는 주나라가 있다가 한나라가 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후라는 지위와 그 다음에 대부라는 지위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결국 이 고조선은 한나라의 무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의 국가는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요. 기원전 3세기경쯤에 부왕이나 준왕 등의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5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책화의 풍습은요. 동해의 풍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오부가 연맹한 연맹왕국이었다는 부여와 초기 고구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사출도라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마가, 우가, 부가, 저가에 각각의 군장들이 있었고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까지 해서 총 4출도를 통해서 오부적 연맹체라는 걸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여로부터 그 영향을 받은 고구려도 5개의 부족이 연맹체되어 있는 연맹체 국가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부여는 연맹체 국가에서 멸망을 하지만요. 고구려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방 통치를 위해서 담로를 두었다. 총 22개의 담로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백제 무령왕 때 지방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지방의 왕족들을 파견하게 되죠. 이걸 저희가 담로라고 부르잖아요. 총 22개의 담로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보기 보실까요?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이건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요.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로 가면 상가, 고추가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그 대부들이 있었고요. 대가들이 있었고 이 대가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게 초기에 고구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기 보시죠. 지금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요. 중국 황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 눈에 화살을 맞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중국 황제가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건 당태종이 양만춘의 화살을 맞았던 안시성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만 그 당태종의 그 군대에서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화살로 당태종의 눈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얘기는 지금 한나라 시대 때 고구려를 공격했고요. 그리고 당태종이 이 당나라의 그 태종의 눈을 뚫었던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로 보시죠. 자, 1번에 보시면요. 지금 전현이 국내성을 침입했다. 그죠? 2번에 한 문제가 왕검성을 함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수양제가 유동성을 침공했다도 이 사실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에 당나라의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했고 양만춘이 이 안시성 싸움에서 당태종의 눈을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당의 하나뿐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건 서기 668년의 일입니다.
아직은 좀 더 지나야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신다면 정답은 4번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보시죠. 밑줄 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받침돌과 윗면에 몸돌로 구성된 이 윗면은요, 한 인물의 순교 장면이 조각되어 있대요. 순교한 인물이겠네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요. 목에서 흰 피가 솟아나네요. 그죠? 이 모습을 삼국 유사의 내용과 전하는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삼국시대에 순교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목에서 흰 피가 솟아나왔습니다. 아시죠? 법흥왕 때 2차 돈이 되겠죠. 신라는요, 불교가 눌치왕 때 전래가 돼요. 그 고구려의 무코자라는 승려에 의해서 눌치왕 때 신라의 불교가 전래됐습니다만 토착 세력의 반발 때문에 이 눌치왕 때 전래된 불교는 공인을 받지 못하죠. 그러다가 법흥왕 때 이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왕호천축국전은요, 태초의 일종의 기행문이죠. 이 왕호천축국전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왕자는 갈왕자예요. 그래서 5개의 천축국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이 불교의 발생지가 인도잖아요. 당시 인도는 5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천축국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래서 해초가 인도의 이 5개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의 5개 나라를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남긴 게 이 왕호천축국전입니다. 현재는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프랑스로 넘어가게 된 경우는 프랑스 탐험가에 의해서 이 책이 중국의 두낭석굴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 준 사람은요, 6세기 백제성왕 때 요리사치게라는 승려입니다. 요리사치게가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노력했다. 자,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고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만 한다면 누구나 태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리켜서 불교를 대중화시켰던 아주 유명한 승려가 있습니다. 이 사상을 저희가 아미타신화 그리고 정토종 이렇게 부르고요. 이 스님은 원효대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부석사를 건립하고 화엄사상을 전파했다. 이건 의상대사에 대한 설명이죠.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동시대 때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도중에 밤에 어떤 무덤에서 자게 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게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 그때 원효대사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스님이 의상대사였어요.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국내로 돌아왔고요. 의상대사는 중국에 넘어가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동화엄종을 처음으로 개창하게 됐고요. 이 화엄종은 필연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종이 왕권 강화의 측면이 있으니까 왕실의 지원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왕이 절을 하나 세워주게 되는데 그 절의 이름이 영주에 있는 부석사가 됩니다. 이 부석사라는 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게 지금 의상대사가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오면 여기에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3개 중에 하나가 이곳에 있죠. 그 다음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신라시대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당 벽화와 같은 것도 부석사를 대표하는 유물 중에 하나죠. 부석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되는 절이니까 꼼꼼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신라가 불교에서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답이죠. 놀치왕 때 전래가 됐습니다만 토착 세력의 반발로 공인을 받지 못했던 불교가 법흥왕 때 이 2차 돈의 순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2차 돈의 순교는 불교의 공인을 가져왔고요. 신라는 법흥왕 이후로 진덕의 왕까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6번 문제 보시죠. 장군총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흔히 이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계단을 쌓아 올린 것처럼 돌을 쌓아 올린 이 장군총의 무덤이 나와 있고요.
이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고르게 돼 있어요. 선택지 1번 보시면요.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 무령왕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제가 공주로 수도를 천도했었죠. 웅진이요. 현재 지명은 공주고 옛 지명은 웅진이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인 한성유역을 빼앗기고 웅진 후 천도를 한 다음에 백제가 이 웅진 유역에서 무덤들을 조성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백제 무령왕릉이고요. 이 무령왕릉은 한반도에서는 보기 힘든 벽돌 양식의 무덤입니다. 이 벽돌 양식은 중국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백제 무령왕릉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게 이 무령왕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올려서 다시 그 위를 봉토로 접는 무덤의 양식이 있어요. 이걸 신라 초기에 등장하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관을 나무 덧널에 집어넣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리고 다시 봉토라는 흙을 덮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무덤 양식이에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신라 초기의 고분 양식이고 도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돌도 쌓여있고 그 위에 봉토가 덮여있기 때문에 도굴 자체가 어려워서 뼈묻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번입니다. 널방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졌다. 불식 돌방 무덤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벽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신라 초기에 등장하는 돌무지 덧널 무덤 이런 것들에게는 벽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벽화는 불식 돌방 무덤에서 볼 수 있어요. 4번이죠. 도굴이 어려운 구조로 많은 뼈묻거리가 출토되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라 초기의 고분 양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에 보시면요. 서울 석천동에 있는 백제의 돌무지 무덤과 양식이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의 양식이 서울의 석천동 고분의 백제시대 무덤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백제를 건국한 세력이 고구려 유민에 의해서 백제라는 국가가 건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백제 무덤 양식에서 고구려 문화와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 석천동 고분이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고 있고 이것은 백제가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7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의 내용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황무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밑줄친 부분에 보면 발해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자료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발해는요. 스스로 대외적으로 황제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발해가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기억부터 보시면요. 등주에 발해관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발해관은 발해의 일종의 무역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해의 자주적 성격과는 좀 연관을 찾아보긴 좀 어렵고요. 니은이요. 인한, 대응 등의 연호가 사용됐다. 이 연호는요. 원래 황제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황제국임을 표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자주적 성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은 맞는 얘기고요. 정해공주 묘지에 황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건 당연히 보시는 대로 아시겠죠? 황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는 발해가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니은에 보기 니은에 보시면요. 발해에서 신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있었다. 저희가 이걸 신라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왕 이후로 이 신라도가 개설되면서 신라와도 교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신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지 발해가 자주적인 황제국가임을 나타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8번 문제로 보시죠.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전주시는 도로 이름의 역사적 인물을 사용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가로 되고요. 이름이 붙는데 가는요.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라 하대가 되면요. 신라의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각지에서 호족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 호족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서기 900년에 견훤에 의해서 건국되는 후백제가 되고요. 서기 901년에 궁에 의해서 건국되는 후고구려가 됩니다. 견훤은 서기 900년 완산주, 지금의 전주 지역을 도읍으로 후백제를 건국했고요. 궁에는 송화, 지금의 개성지방을 도읍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럼 8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물은 견훤입니다. 선택지 한번 보시죠. 자,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에 궁에는요, 이 북원, 지금의 원주 지역에 있었던 양길이라는 사람 밑에서 세력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2번입니다. 후당 5월 등과 국제적으로 교류했다. 이게 후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견훤은요, 국가를 건국하고 나서 대외관계, 다른 이웃나라들과도 국제적인 외교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형태로 사실상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견훤은 고려의 왕건에게 귀순하게 되고 결국 왕건의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3번이요.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했다. 이 궁에는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고요. 후고구려를 만들고 나서 지금 보시는 광평성과 같은 여러 개의 관서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골품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제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송악에서 철원 지역으로 도읍을 옮겨서 국호를 후고구려에서 마진, 태봉 등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3번은 다시 궁예에 대한 설명이고요. 송악의 호족 출신으로 나주를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왕건의 금성 전투가 되겠죠. 지금 지명으로는 나주라고 불립니다만 당시 지역은 금성이라고 불렸죠. 궁예 휘하에 있었던 왕건은요, 군대를 몰고 가서 후백제의 배후 지역에 있었던 금성, 지금의 나주 지역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왕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펼친 것도 왕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견훤이나 궁예는 신라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왕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가와 나에 대한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고구려는 당나라에 의해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수도인 평양성이 점령당하면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백제도 역시 사비성이 점령당하면서 멸망을 했게 됐고, 그리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런 인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왕자, 부여풍을 데려다가 일시적으로 세력들이 어느 정도 확장되긴 했습니다만 지배층의 내분으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후고구려 역시요.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벌어졌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지배층의 내분으로 실패하게 되죠. 그럼 선택지 보실게요. 자, 보기 기억이요. 다의 건모잠이 고구려를 다시 세우고자 했다. 맞죠? 니은이요. 가,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복신과 도침은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부여풍은 일본에 있던 백제 왕자예요. 그 백제 왕족의 성씨가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부여시죠. 그러니까 성이 부여고 이름이 풍이었던 백제 왕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시험. 나,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맞죠? 복신, 도침, 흑치상지, 그리고 부여풍까지. 리을이요.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승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이끈 인물입니다. 지금 이 9번 같은 문제는요. 지금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중심 인물들만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그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이 국가들이 어떻게 부흥운동을 전개했는지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이죠. 그래서 고려 초의 문신이 가를 첫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성종 때 외교로서 군사 충돌을 막고 영토를 확장한 인물이에요. 서희가 되겠죠.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습니다. 당시 거란의 장수 소선영이 군대를 몰고 들어왔고요. 고려에서는 서희가 외교적 담판을 벌이죠. 그리고 이 외교적 담판에서 서희가 강동육주라는 땅을 얻어오게 되고 이 강동육주를 고려가 확보함으로써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진출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인물입니다. 동령부를 회복했다. 이건 충렬원 때 일이에요. 저희가 몽골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원간섭기 때 영토를 뺏기게 돼요. 그때 빼앗긴 땅이 동령부, 그리고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원으로부터 반환이 됐고요.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우리가 무력으로 수복하게 되는 영토가 되겠죠.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군과 육진은요 세종대왕 때 개척되는 영토입니다. 그래서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가 개척을 하게 되죠. 이 사군과 육진의 개척의 의미는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국경선이 세종대왕 때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세종대왕 때 일이니까 역시 답이 될 수 없고요. 선택지 3번입니다.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강동육주를 획득해서 지금 압록강까지 그 영토를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에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여진족이 있었어요. 이 여진족이 국경을 넘어와서 노략질이 심해지자 당시 윤관이라는 장군이 별기군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이끌고 가서 여진족을 정벌하죠. 그리고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북구성은 여진 방비의 어려움과 여진족의 요청으로 인해서 1년 만에 다시 여진족에게 되돌려주게 돼요. 근데 이 사군과 육지는요, 서희가 얻어오는 사군과 육지는 저희가 어느 지역인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북구성은요,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요. 학자들에 따라서 동북구성의 위치가 약간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은 지도로 시험 문제를 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선택지 5번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쌍성총관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민왕 때 수복되는 영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행문의 소재가 되는 불상으로 오른 것은 자, 경주에 갔네요. 토암산에 올라갔고요. 토암산에 올라가서 무엇보다 잊어서는 안 될 작품으로 경주의 불상을 갖고 있대요. 영국인은 인도를 잃을지언정 섹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은 바로 이 불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주 토암산에 있는 불상에 대한 설명이죠. 경주 토암산에 있는 불상, 가장 대표적인 게 석굴암 분전불상이 되겠죠. 지금 보기 1번에 보이시는 그 불상은요,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불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책을 보시면 잘 보이시죠? 책에 보시면 지금 세 분의 부처님이 보이실 거고 그 부처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산 지역에 있고 돌을 깎아서 새겼기 때문에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처가 웃고 있는 모습이 햇빛에 따라서 미소가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이걸 백제의 미소 이렇게도 부릅니다. 보기 2번에 보이시는 게 석굴암에 있는 마의 석굴암 분전불상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시죠. 3번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관촉자,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도 고려시대 때 4번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제비원석불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될 거고요. 5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고요.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신라시대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석굴암 분전불상과 그 양식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12번 문제로 가죠. 리출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입니다. 왕이 원의 제도에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현종이라는 신하가 말을 했어요. 왕이 입고 있는 복식은 선왕의 복식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원의 복식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변발을 풀어버렸어요. 이 왕은요, 지금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공민왕입니다. 저희가 원간섭기 때 왕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원간섭기 때 왕들을 보시면 앞에 대부분 충성, 충자가 붙죠. 그래서 원의 충성을 나타내는 충성, 충자가 붙어서 뭐 충모광, 충선왕, 충렬왕 이런 식으로 그 왕들의 이름 앞에 충성, 충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원간섭기 시대가 되는데요. 공민왕 때 들어오면 공민왕은 반원 자주정책을 표방합니다. 지금 당시 중국은요, 새롭게 성장하는 명나라와 그리고 전통적인 원나라 간의 대립이 한참 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원명의 교체기를 이용해서 공민왕은 반원 자주정책을 폈고요. 아까 방금 문제에서 보셨던 듯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공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원나라의 풍속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공민왕에서 같이 배우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민변정도감의 설치죠.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호족들의 세력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실패로 끝났죠. 그 실패 이유는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의 반발과 그 다음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신진 4대부들의 세력이 아직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시죠. 주자감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자감은요,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은 국자감이라고 부르죠. 이 주자감은 달의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와는 지금 맞지 않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권당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연경에 있는 개인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 만권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원의 학자와 그 다음에 고려의 학자들이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건 공민왕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격서를 폐지했다. 이거는 중종 때요. 조선의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로 소격서가 폐지됩니다. 역시 고려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요. 독서산품과를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서산품과는요.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실시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당시 이제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해요.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시행됐고요. 5번에 정동행성 이민소를 폐지했다. 여기에 정답이죠.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이제 승리한 몽골은요. 일본 원정을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1차 원정과 2차 원정을 나섰습니다만 태풍을 만나서 실패하게 되죠. 그때 이제 2차 원정 때 만들어지는 이 기구의 이름이 정동행성이에요. 이 정동행성은 원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자 공민왕이 등장하자 이 정동행성에 있었던 이문소라는 관청을 폐지시키면서 원의 간섭을 줄이는 반원 자주정책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2번엔 5번이 공민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의 업적은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민왕은 되게 중요한 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13번 문제 보시죠.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정해 보시니까 동명왕편이네요. 동명왕편은 이규보의 글이죠. 이규보의 역사시가 동명왕편인데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동명왕편은요.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저술이 되는데요. 이건 몽고와의 전쟁 과정에서 고려가 자주성이 손상을 입게 되자 고려의 자주성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13번의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전체로 서술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전체는 어떤 역사서술 방식이냐면 항목별로 나누는 역사서술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국사기가 이 기전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기, 열전, 그 다음에 세가, 그러니까 본기, 세가, 열전, 표, 지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기전체 서술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동명왕편은 역사시예요. 역사시기 때문에 이거와 다르고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됐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하려는 동명왕 자체가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에 계승의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이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선화가 수록된 건 원간섭기 때 이련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쓰여지는 삼국유사가 되겠죠. 이건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의 계보가 수록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역사시니까 계보의 수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 13번의 정답은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동명왕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로 가시죠. 탑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이 탑의 복원 과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개성에 부소산에 있었던 절에 있었다가 일본군이 약탈했죠. 일본군이 약탈해서 우리나라에게 반환을 해서 경복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돼서 설치되어 있었죠. 이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탑은 경천사 10층 석탑은요, 원나라 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었어요. 그러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 탑을 일본으로 반출시켜 나갔죠. 무단으로 약탈해 갔는데 해방 이후에 반환을 했는데 개성이 지금 북한의 영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복궁에 있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던 경복궁 마당에 이 탑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건립이 되자 이 탑이 이제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로비 북도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을 묻는 문제였고요. 1번은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2번은 잘 아시는 다부탑이 될 거고요. 3번은 달에 있는 영광탑이라는 탑이 될 거고요. 4번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탑인 월정사 8가 9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5번이 경천사 10층 석탑이고요.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요. 원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지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남대문인 건 다 잘 아시죠? 근데 국보 2호가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지금의 종로의 탑골공원에 가시면 탑이 하나 서 있을 거예요. 그 탑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 조선 세조 때 세워진 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경천사 10층 석탑이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보실게요. 15번 문제예요. 밑줄친 그가 왕이 되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동실록이네요. 그죠? 하륜 등이 청하기를 정몽주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큰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정도준의 난에 만일 그가 잃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청하건대 그를 세자로 삼으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매우 옳다 하고 드디어 도승지의 명에서 도당에 전지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밑줄 친 이 왕은요, 조선의 정종, 2대 임금 다음에 등장하는 3대 임금이 되겠죠. 태종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태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겠죠. 이 태종 임금이 등장하면요, 왕권의 강화의 과정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이 건국 초에 왕권이 그렇게 강력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태종과 그리고 세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태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1번에 사병을 혁파했다. 맞겠죠? 사병을 혁파하고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또 태종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육조 직계제예요. 그러니까 의정부와 육조의 관계에서 왕이 육조를 직접 관할하는 방식을 육조 직계제라고 부릅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2번에 7.사안이라는 게 나와요. 한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역법서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를 저희가 7.사안이라고 부르는데요.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편은 원의 수시력의 영향을 받았고요. 외편은 아라비아의 해외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서이기 때문에 이건 자주적 성격의 역법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3번에 홍문관이 보이죠? 왕의 자문에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왕과의 학술 토론인 경연, 그리고 세자의 서연에 대비하는 관점인데, 저희가 이 홍문관, 그 다음에 사관원, 사원부를 합쳐서 3사라고 부르게 되죠. 이 홍문관은요,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만들어졌고요. 집현전을 폐지했던 건, 보기 4번의 집현전 폐지는 세조 때의 일입니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자, 이 집현전 학살을 중심으로 단종의 복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세조가 이 집현전을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집현전을 폐지해버리게 되죠. 이 집현전이 폐지되자 이 기능을 부활시켜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홍문관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라고 했죠. 조선의 기본법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어 반포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태종에 관련되어 있는 답은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시죠. 가에 들어갈 풍속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자, 동지 뒤, 그 다음에 얼마가 지났죠? 105일이 지나면 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루 전날을 뭐 취수길이라고 하고요. 가에 이르면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저희가 이런 풍습들은 일반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만, 여기 취수길이라든지 뭐 연기와 불을 금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한식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한식에 대해서 옳은 문제는 일단 3번이죠.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서 성묘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풍습들인데 뭐 부럼을 깬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정월대보름, 그다음에 뭐 팥죽을 쑤어 먹는 건 동지, 뭐 이런 세시풍속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시풍속에 관한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세시풍속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윤, 소윤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그래서 윤원영, 윤월로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이건 지금 사화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중종의 왕이 올라가고요. 중종이 올라오고 장경왕후 윤씨가 뒤에 왕을 잇게 되는 인종을 낳게 되죠. 하지만 장경왕후가 얼마 안 뒤로 돌아가시자 다시 문정왕후 윤씨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뒷날에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명종을 낳게 되죠. 장경왕후 윤씨와 그 다음에 문정왕후가 둘 다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인종과 훗날에 명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양쪽 집안에 삼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경왕후 쪽에 윤임, 그 다음에 문정왕후 쪽에 윤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윤임을 그래서 대윤, 그리고 윤월요를 소윤 이렇게 불렀죠. 결국 이 대윤과 소윤의 권력에 대한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명종 때 벌어지는 을사사화가 되겠죠. 그럼 을사사화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자, 김일손의 사초가 발달이 됐다. 이건 무호사화죠. 그죠?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김일손이 사초에 집어넣자 이게 문제가 돼서 일어난 사건이 무호사화가 될 거고요. 위훈 삭제에 반발해서 발생했다. 조광조가 위훈을 삭제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조광조가 제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저희가 기묘사화 이렇게 불렀어요.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다. 이거 맞죠? 정답 3번이죠. 그러니까 인종의 외척인 대윤과 명종의 외척인 소윤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비 윤씨 사건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거는 연산군 때 있었던 일이죠. 연산군의 어머니가 태비 윤씨가 됐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이 사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의 그 죽음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사화를 저희가 갑자사화 이렇게 불렀죠. 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됐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발생합니다. 이 붕당의 발생 원인은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김효원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으로 대립되는 두 명이 동인과 서인의 동당을 선조 때 형성시켰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건과 관련되는 건 3번, 울사자와 관련되어 있는 건 외척간의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옳은 것은요. 자, 현실 세계와 이생 세계를 조화롭게 구현한 걸작이고요. 원본은 지금 일본의 덴리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는 거죠. 세종대왕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하루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무릉도원에서 놀고 나서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도화서 화원이었던 안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견은 이 꿈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안견이 자신이 들은 꿈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걸 몽유도원도라고 부르는 거죠. 꿈에서 무릉도원에서 놀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몽유도원도가 5번에 나와 있죠. 근데 이 몽유도원도의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조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왼편을 보시면 왼편이 그게 현실세계예요. 그리고 보시는 쪽 오른편이 신선이 살고 있는 무릉도원이죠. 그래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시점을 옮겨가면서 현실세계에서 이상세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곡전서에서 발문이 나왔네요. 자, 처음에 가를 정할 때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양문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참여시키죠. 그래서 이들을 서원에 모아놓고요. 도약정, 부약정, 직월 이런 단어들이 보여요. 자, 교양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도약정, 그 다음에 부약정, 직월 이런 단어들을 통해 유추해 보는데 이건 향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도약정이 향약을 이끄는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월이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간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향약은 조광조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만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숙청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희 선생의 노력으로 이 향약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퇴계 이황의 향약이 해주 향약이다.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나왔던 향약이고요. 율곡 이희의 향약이 해주 향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교양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향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실게요. 자, 흥선대원군에 의해 철폐되었다. 향약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철폐되진 않고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자 전국에 너무 많은 서원들이 백성들의 피해를 주게 돼요. 그랬더니 대원군이 전국의 47개의 사액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을 철폐해버렸죠. 그래서 1번은, 보기 1번은 서원 철폐에 대한 얘기고요. 2번, 2번부터 5번까지는 향약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보셨죠? 20번 문제로 가죠.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시산을 막론하고 과에 따라서 과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양왕 때죠. 그죠? 전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건 1391년에 실시된 과전법이에요. 과전법은요, 그 실시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토지제도의 실시 목적은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행한 토지제도가 과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촌주위답을 지급했다라고 보기 1번에 되어 있는데요. 촌주위답은 촌주에게 주는 땅을 촌주위답이라고 보고요. 이건 신라 민정문서에서 보실 수 있어요. 과전법과는 관계없고요.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고려의 기본 토지제도인 전시과 제도입니다. 과전법에서는 시지를 주지 않아요. 전지, 과전만 주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인품과 관등을 고려했다. 이것도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부급했다. 이건 조선 성종 때 나오는 관수관급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과전을 주면요. 그 과전을 받은 관리가 거기서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과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지방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토지들, 권문제족들이 만들어 놓은 넓은 토지들을 몰수해서 이걸 다시 경기지방에 있는 토지만을 한정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과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입니다. 명의사신이 배에 오르자 우리사신은행도 배에 올랐다. 이에 앞서 사카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더불어 찾아왔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동안일기에서 일본에 지금 가고 있는 얘기들이 나와 있죠. 지금 이 글은요, 일본과 이제 영과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보이는 걸로 보아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건 세종대왕 때에 있죠. 그래서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대마도를 정벌했고요.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항전했던 거요. 네, 고려시대 때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게 되자 이에 저항한 삼별초가 항전을 시작했던 거죠. 이건 고려시대 얘기고요. 삼포에서 외인들이 일어났다. 저희가 이걸 삼포외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중종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중종 때 삼포외란이 있었고요. 국경시대에 천리정성이 축조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리정성은 총 2번 보여요. 하나가 고구려의 천리정성이 있어요. 연개소문이 당해 세력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그 부여성에서 비자성에 이르는 지역까지 천리장성을 쌓았고요. 또 하나의 천리장성이 언제 나오냐면 고려시대 때 나오죠. 거란의 3차 침입을 물리친 강감찬의 권위에 따라서 국경에는 나성을 쌓았고요. 압록강에서 도동포에 이르는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영량에서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죠? 임진왜란 당시에 영량에서 이순신이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22번 문제로 가죠. 가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가해제도가 실시됐어요. 지금 내용 보시면 박납의 폐단 때문에 실시가 됐고요.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돼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장됐죠.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이 제도는 대동법이 됩니다.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묻고 있는 거죠. 분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줬다. 이건 영조 때 시행되는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이것도 균역법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균역법으로 토지 분포의 비율을 한 필로 줄여주자 세수의 부족분이 생겼잖아요. 그 세수의 부족분을 메우고자 선무공관포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세금이었던 어장세나 선박세 같은 잡세들을 국가 세금으로 돌려주기도 했고요. 왕시의 세금이었던. 그 다음에 이 결작이라는 걸 부과해서 토지 1개월당 미국 2두를 걷어서 이 부족분을 메우려고 했죠. 3번입니다.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이게 정답이죠. 대동법은요. 지주들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공납은 각 호별로 부과가 됐어요. 각 직별로 부과가 됐는데 대동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서 토지 1개월당 미국 나중에는 12두로 고정이 돼요. 토지 1개월당 미국 12두로 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방식이죠. 그래서 토지 1개월당 미국 12두로 바뀌었고요. 따라서 토지가 없는 일반 농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납의 부담에서 벗어났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이 대동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상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국가가 수시로 걷어가는 별공이나 또는 진상과 같은 그 현물납부가 아직은 남아있어서 현물납부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세종대왕 때 시행된 전분 유특법과 연분 구등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대동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3번 문제 보시죠. 밑줄 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자료는요, 승정원에서 기록했죠. 그렇죠. 그래서 갑오개혁2구에는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승정원에서 매일매일의 일종의 기록을 남기게 되죠. 이 기록을 저희가 승정원 일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있었던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승정원 일기죠. 임조 때부터 기록이 남아있다. 그 이유가요. 임진왜란 때 그 전권은 모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가 임진왜란 이전에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왕과 신료들만이 열람할 수 있었고요. 시정기나 사초 등을 토대로 기술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기와 사초를 토대로 기술하게 되는 건 실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의 관리들이 매일매일의 일종의 근무일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실록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지의 형식으로 업무일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24번 문제 한번 보시죠. 가의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에 들어있는 상인들을 보면요. 왕실이나 관청의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인들을 이런 상인들을 저희가 시전상인이라고 부르죠. 그 대표적인 게 서울에 있는 6개의 시전상인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유기전이라고 불렀던 시전상인들입니다. 시전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묻고 있는 문제죠. 해상공국의 설립을 요구했다. 해상공국은 나중에 근현대사 파트에서 배우셨던 보부상을 지원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보부상과 관련이 있고 시전상인과는 관련이 없죠.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과 다른 외국 상인들의 국내 진출이, 내륙 진출이 심해지자 시전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라는 연합회를 조직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중앙총상회고요. 자,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던 건 동네의 내상, 홍반이라는 지점을 갖고 있던 건 개성의 송상, 그 다음에 책문우실이 대청무역을 주도하게 되는 건 의주의 만상입니다. 그래서 내상, 그 다음에 송상, 의주의 만상 모두 사상들입니다. 시전상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25번 문제 보시죠.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포해서 옳게 고른 것은요. 자, 허적의 유학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숙종 때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군사 물품인 유학을 마음대로 꺼내서 써버렸어요. 집에 잔치가 벌어지자 이 유학을 써버렸죠. 이 사실을 안 숙종이 굉장히 화를 냈고요. 그리고 남인들이 이 사건 때문에 몰락하는 한 가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신 한국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연표에서 지금 보실 건 숙종의 즉위 이후에 경신한국까지의 상황이 되니까 연표에서 보시면 지금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신한국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6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건의로 시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요. 자, 이곳은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로 오랫동안 비어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가서 살기 시작을 하니까 관이 나가서 백성을 보살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돼 있어요. 청과 우리의 경계 지역이었고 우리 동포들이 나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죠. 간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 얘기는요, 지금 이 지역에 우리 동포를 파견해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으니까 관리를 파견해서 백성들을 보살피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한제국 시기에 간도 지역에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없죠. 간도와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간도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걸 기억하실 거는요. 숙종 당시에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관리가 모여서 만나서 영토를 보았던 백두산 정계비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범윤의
간도관리사가 대한제국 시절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09년에 일본이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저희가 간도협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백두산 정계비, 대한제국 시절의 간도의 관리, 그리고 일제시대 때 간도협약까지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간도에 관련된 내용은 정리하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나타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만병들이 대궐을 침범하니 왕비는 밖으로 피신하고 민겸호, 김보연 모두 살해됐다. 고종은 난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급히 대원군을 불러들였죠. 그렇죠? 대원군은 기존에 있었던 통립임무 암이나 무의형, 장어형을 폐지시켜버리고요. 다시 오부형 체제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자, 이 사건은요, 1882년에 일어나는 이모군란이 되겠죠. 그러면 이모군란 이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제물포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조약을 저희가 제물포 조약이라고 부르죠. 청상인이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 1882년에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청의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 3번이요.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납치됐다. 당시 이제 이모군란을 진압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청나라 군대죠. 청나라 군대의 이용장이 용산에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원군을 강제로 청나라로 압송을 시켜버렸죠. 이만손이 주도해서 만인소를 올렸다. 1880년에요. 2차 순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갑니다. 이때 김홍집이 당시 주일 청나라 대사와 함께 군사와 함께 조선의 암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정리된 책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인데요. 황준수엔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을 가지고 귀국을 해요. 이 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여기에 대한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위정척사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만손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 유생들의 연명상소인 영남 만인소입니다. 이 사건은 이모군란과는 관계가 없어요. 밀렌도르프가 외교고문으로 파견됐다. 당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내정을 간섭하게 되는데요. 이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두 명의 고문을 파견해요. 한 명이 마젠창이고요. 다른 한 명이 외교고문으로 파견되는 독일인 밀렌도르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네요. 자,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인들의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간단하고 의문을 폭넓게 표기할 수 있는 가를 채택해야 한다고 나는 감히 주장해왔다. 200개 넘는 문자 중에서 이 문자가 가장 훌륭하다. 배우지 나으리면 누구나 읽고 읽을 수 있다. 일본이 가를 채택한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에 대한 설명이죠. 가장 배우기 쉽고 그런 문자가 한글이니까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시면 돼요. 각연화를 만든 단체를 확인한다. 그래서 허균의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요. 3번에 이암의 농상지묘가 보이시죠? 이암의 농상지묘는요. 고려 말 원나라 농서를 소개한 책입니다. 근데 고려시대니까 아직 한글은 발명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 쓰여져 있는 책이고요. 한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지경의 국어문법, 유네스코가 세종대왕의 문해상을 지정한 이유를 살펴본다. 다 한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암의 농상지표는 고려 말에 쓰여진 농서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번 문제 보시죠. 29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평안도 지역이 지도에 나와 있어요.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세조정치 기간 동안 순조 때 일어난 농민 봉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는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는 얘기예요. 보기 내려가겠습니다. 기억에 궁극정벌론을 내세웠다. 요청이 기억나시면 맞습니다. 이자겸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고려가 전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북진 정책이 좌절되죠.
그러자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귀족인 서경파 귀족들 중심으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과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내세우는 게 금나라에 대한 정벌과 북진정책이 재추진이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서북인 차별이 원인이 되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이 홍경래 난은요,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가 한 원인이에요. 조선은 서북,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차별이 있었고요. 이 차별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당시 지방관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란군을 모집해서 훈련시킬 때 광산을 개발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정부로부터의 의심을 좀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광산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이 홍경래에 나는 광산 노동자 이외에도요, 당연히 농민들도 들어있고요,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 그리고 중소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희저, 이런 사람들이 결탁되어서 일어난 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으로 일어난 건 앞에서 보셨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묘청에 관한 설명이고요. 니은과 디귿이 홍경래 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상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무오년에 친구 초이는 한 잔의 술을 올리고 선생의 행실을 구하고자 하다. 슬프다. 선생은 천도와 인도를 이미 닮아서 여러 학문을 체득하시고 글씨 또한 조화를 이루어 왕이 지나 이런 대단한 서예가의 필법을 능가하고 글목에 적은 것을 모두 규명해서 중국에까지, 금석에 적은 것을 모두 규명해서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쳤다. 조선 후기에 글씨의 대가로 불리고요. 금석학의 대가로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물은 김정희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정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보시는데요. 1번 선택지 1번에 보시면 흑산도 유배 중에 자산어보를 저술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산어보는요.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흑산도의 유배 당시에 쓴 물고기에 관한 일종의 어류학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어보는 어류학 백과사전으로 김정희와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도 이 자산어보는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주로 낙지 파는 집에 가시면 벽면에 낙지의 효능이 붙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동의보감과 자산어보의 글이 인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김정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추자체를 완성하기도 했고요. 조선 후기의 문인화의 걸작이라고 불려지는 세한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들과도 교류가 있었고요. 마지막 5번을 좀 잠깐 보세요. 진흥왕이 세웠던 북한산 순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밝혀낸 게 추사 김정입니다. 금석학, 비문을 연구하는 금석학의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기해론이라는 글에도 출전이 나왔죠. 그래서 이 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기해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이 정약용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보시는 거예요. 자, 단계수록이 나오죠. 이건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영원의 저서입니다. 그 다음에 거중기를 제작해서 화성 축조에 기여했다. 이게 답이 되겠죠. 거중기를 제작해서 화성을 축조하는데 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배다리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 중농학파 실학자의 거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기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화성의 거중기라든지 또는 배다리, 주교라고도 하죠. 이런 배다리 같은 것들을 설계하셨던 분이 이분입니다. 그렇죠? 같이 기기도설이라는 책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약용의 기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동의수세보원은 이재마의 책입니다. 이재마 선생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서 사상의설을 주장했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북학인은 박제가의 저술이죠.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고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해서 지도를 제작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백리를 일척으로 잡아서 지도를 제작했던 게 정상기의 동북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32번 문제예요.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자, 가조약부터 보죠. 제1조에 보시면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항에 보시면 일본국 인민들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조선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 치해법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요, 1876년에 우리가 일본과 맺는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조일, 수호, 조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조약이 있죠. 미국 인민은 상선이나 해안에서 조선국 인민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 있을 때 미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치해법권이 역시 들어있고요. 무역을 위한 관세 조항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건 1882년에 우리가 최초로 서양과 맺게 되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죠. 선택지 1번에 거중 조정의 조항이 있었다. 이 거중 조정의 조항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나 미국이 삼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경우 서로 상대방의 나라에 도움을 주겠다. 이게 거중 조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력의 주둔을 허용했다. 임오군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하죠. 그 제물포 조약에서 경비병의 주둔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제물포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입니다. 무력 시위의 결과로 체결됐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요, 무력 시위는 아니었어요. 당시 이제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청나라의 알선으로 맺어지는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조약에서 미국에게 최애국 대우를 주게 되죠. 4번이에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5번이 정답이죠. 가나 조약 체결 이후 사절단을 파견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1차 사절단으로 일본에 1차 수신사를 보내게 됩니다. 김기수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는 조약 체결 이후에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해서 민영익을 단장으로 미국에 파견하게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33번 문제 보시죠. 가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거요. 황룡천 전투에서 농민들이 관군을 물리쳤습니다. 전주성에 입성을 했고요. 그죠? 하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봉준 장군이 잡혔다는 거죠.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체포가 되겠죠. 그럼 이건 1894년에 일어나는 동학농민운동의 일이에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과 끝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1번에 집강소가 설치됐다. 이게 답이 되겠죠.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하고요.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운동군은 거기에서 집강소라는 동학의 자치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94년 다시 2차 봉기를 합니다만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면서 동학은 실패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1번이 답이고요. 2번의 을미개혁은 1895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학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다. 3번의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자, 4번에 고부의 농민들이 만석고를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죠.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합정에 못 이긴 고부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되는 고부 농민봉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3월에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죠. 자, 삼내에서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났다. 두 번의 집회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삼내 집회와 보은 집회가 있죠. 삼내에서 교조인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교조 신원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복합상소를 했고 그 다음에 보은에서 다시 보은 집회가 있었죠. 이건 모두 동학농민운동보다 앞선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34번 문제 보시죠. 다음의 문서를 발행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계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지계는 지계화문이라는 관점에서 발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대한제국에서 추진한 광무개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전사업을 하게 되고, 지계라는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시면 돼요. 별기군을 창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기군은요, 18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5군형 체제를 2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신식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신식 군대를 별기군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대한제국보다 훨씬 앞선 일이죠. 대한제국은 1897년에 만들어지죠.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1차 가보개혁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예요. 1차 가보개혁은 1894년에 있었습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이게 대한제국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그렇죠? 대한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한성사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1884년 12월부터 시작된 2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교육입국 조서가 발표됐고 그 교육입국 조서에 따라서 한성사범학교가 세워집니다. 노비제도가 폐지된 건 1차 가보개혁 때 일이죠. 이건 지금 34번 문제 같은 경우엔 개혁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1894년에 일어나는 1, 2차 가보개혁, 그리고 1895년에 2차 가보개혁, 그리고 1896년에 아관파천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광무개혁이 추진됩니다. 이 문제는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에요. 개혁의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이 개혁에 관해서 1,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을미개혁, 광무개혁을 전부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5번 문제로 가죠.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요. 자, 지금 모의재판 기소문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선택지를 보게 되시면, 이 35번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선택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1차, 우리나라가 1910년대에 있었던 일제의 통치 방식을 고르라는 얘기죠. 1910년대의 일본의 통치 방식은 저희가 흔히 무단 통치 또는 헌별 경찰 통치라고 부르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3.1운동 이후 일본이 통치 방식을 전환하죠. 그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을 저희가 민족 분열 통치 또는 보통경찰 통치 또는 문화 통치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 기억에 보이시는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일본의 경제적 수탈입니다. 1910년대를 대표하는 일본의 경제적 수탈은 토지조사 사업이죠. 그래서 토지를 약탈해가는 사업이었을 거예요. 니은입니다. 조선태형령을 시행해서 무단 통치를 했다. 이게 맞죠? 이건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입니다. 조선태형령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태형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재판도 없이 태형을 당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 놨었죠. 비교시입니다. 치안유지법을 개정해서 독립운동을 탄압했다라고 했는데, 치안유지법은 원래는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죠.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건 1925년의 상황입니다. 이것도 맞지 않고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농민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게 1910년대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기역과 디귿은 1920년대고요. 니은과 리을이 1910년대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건요. 국가총동원령이죠. 일본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공항이 1930년대 세계를 다 휩쓸게 돼요. 저희가 이걸 세계 대공황이라고 부르고,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자 일본은 전쟁으로 이 공황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요. 37년 중일전쟁을 터뜨리게 되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38년에 일본은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체제로 몰아갔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1938년에 나오는 국가총동원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셔야 되겠죠. 신간회가 건립되는 건요. 신간회라는 조직은 1927년에 만들어져서 1931년에 해소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령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령은 1908년에 공포됐고요. 조선민흥회는 신간회가 탄생하게 되는 앞에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926년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부분적 합작이 조선민흥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에 조선어학회에 있었던 회원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고문했던 사건이에요. 1942년도 사건이니까 38년 이후의 상황이 맞고요.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는 건 1923년의 일입니다. 1923년에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게 되죠. 지금 이런 문제들은요, 연도를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우세요. 근데 연도를 다 기억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도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중요한 사건의 연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더 용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엔 국가총동원령 이후의 사건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연도를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공부하셨던 과정에서 책의 순서대로 보신다면 이게 뒤에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아내시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만 다만 연도를 그래도 아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강에 보시면 일제강점기 해놓고 가가 있죠. 일제강점기 사건들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일제강점기의 사건으로 보시면 5번에 조선형평사가 있어요. 이 조선형평사는요, 1923년에 백정에 대한 차별의 철폐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백정들의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1920년대에 일어난 이 사건을 형평운동 이렇게 불렀죠. 조선형평사가 있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그 국권이 피탈되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38번 문제 보시죠. 다음 상황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의병이 총 3번이 있어요. 그게 한 번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제일 먼저 을미의병이 있어요. 의병을 공부하실 때는요, 의병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그 의병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을미의병은요, 을미사병과 을미개혁 때 나온 단발령이 원인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을미의병이라는 건 단발령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을미의병의 특징은 뭐냐면요,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때 일어난 양반 유생이 대표적인 게 유인석, 이소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의병이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조약에 체결되자 의병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의병이 평민의병장인 신돌석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면함 최익현 선생이 이때 의병을 일으키게 되죠. 마지막 의병이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이죠. 그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요.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일 신월각의 체결 이후에 군대가 해산되게 돼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전투력이 올라갔고, 이 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상군이 들어왔다는 거,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받았다는 건 서울 진공작전 작전 당시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전부 정미의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임병찬의 주도로 독립의군부가 조직됐다. 이거는 의병과는 관련 없어요. 1910년대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13도 창의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미의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셨죠? 39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요. 조선불교 유신론이 나와 있어요. 당시 일제 외색불교의 침투가 심해지자 만해 한용운 선생은 우리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하고 조선불교 유신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렇죠? 이제 요거와 관련된 인물은 한용운 선생이 되겠죠.
의민단은 천주교 무장단체예요. 만세보는 만세보라는 잡지는 대종교와 천도교와 관련이 있죠. 죄송해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게 천도교가 될 거고요. 그 천도교가 만든 기관지의 이름이 만세보입니다. 님의 침묵 등의 문학 작품을 발표했다. 한용운 선생의 시가 되겠죠. 저항시인 님의 침묵이 있었고요. 4번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 다음에 만주 쪽에 삼원볼 지역에 신흥 무관학교를 건립했던 건 신민회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중광단은요, 나철과 오기오가 만주 지역에서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들게 되고요. 그 대종교의 무장투쟁 단체가 중광단이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로 확대 개편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건 3번이 정답입니다. 4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전투가 있죠. 첫 전투는 10월 21일부터 벌어졌죠. 그래서 큰 전과를 올린 후에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랑촌에서 전투를 했고요. 새벽까지 끊임없이 일본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랑촌과 관련되어 있는 전투는 독립군 전투사상 최대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산리 대첩이죠. 지금 이건 청산리 대첩에 대한 설명이고요. 청산리 대첩은 며칠 동안 이동을 하면서 일본군과 싸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전투의 청산리 대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요. 여기서 우리는요. 독립전쟁 최대 규모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1번과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은 전부 1930년대 이후의 사건이 될 거예요. 그렇죠? 30년대 이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1번입니다. 가해 부설권을 획득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이렇게 됐죠. 지금 보시면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 그럼 경의선 이런 식의 X자 형태의 철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나라는 역시 일본이죠. 우리나라의 철도를 모두 부설했던 건 일본들이에요. 용안포를 점령하고 강제로 조차했다. 이 용안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만강 부근에 있었던 한 포구예요. 이건 러시아와 관련 있고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부실로 통상을 요구했던 건 미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871년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부실로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한 걸 저희가 신미양요 이렇게 불렀고요. 디귿과 니을이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5번에 디귿과 니을이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제가 소개할 단체는 가입니다. 이 단체는요, 조직으로 정부의 형태를 띄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번업회라는 단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형태를 띄었다는 얘기는 1914년 연해주에서 조직되는 대한광복군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요, 그러니까 연해주 지역에 번업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저희가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번업회밖에 없어요. 번업회가 연해주에 있었고 이 번업회가 있었던 연해주 지역에 등장하게 되는 정부는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찾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까다로운 문제죠. 자, 구미위원부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설치했던 조직이고요. 한국광복군 역시 1940년에 충칭으로 이동을 했고요. 41년에 한국광복군을 40년에 한국광복군을 충칭해서 창설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28 독립선언은 동경에 있었던 동경 지역의 유학생들이 발표한 거예요. 연해주와는 관련이 없고요.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했던 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으로 변하게 되죠. 이상설을 정통령, 이동민을 부통령으로 선임했다. 5번이 정답이고 1914년 만들어진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요. 그래서 정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공화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었고요. 43번 문제로 가시죠.
삼원보의 경합사가 설립한 학교에 청년들이 모였다. 삼원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삼원보 지역의 학교는 신민회와 관련되어 있는 신흥 강습소가 있었습니다.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면 신흥중학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기 보시죠. 자, 그러면 삼원보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43번에 만주 지역이 되니까 그 만주 지역의 삼원보 지역의 4번에 나 지역이 만주의 삼원보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원보 지역에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조직은 신민회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가 해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단계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영 선생이 넘어가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회영의 6형제가 있잖아요. 그 이회영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만들어놓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밑줄친 한인 청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집 밖으로 나오자 거리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죠. 자, 상하이 사변의 원흉인 시라카와가 죽었고요. 그렇죠? 여러 명을 부상시켰습니다. 자, 이건 상해 홍코공원에서 일어났던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하이에서요, 상하이 사변의 전승 기념식 겸 일본 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고요.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이 식장에 폭탄을 던져서 시라카와라는 대장을 즉사시키고요. 그리고 다수의 일본인 요인들에게 부상을 입혔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에서요, 당시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있던 장제스는 중국 1억 국민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면서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입니다. 그러면 윤봉길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시면 되겠죠. 대한독립군단 요거하고 관련 없고요. 한인 애국단에서 활동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한인애국단이고요. 이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한 2명의 의사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본 천황에 마차에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 그리고 지금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던 윤봉길 의사, 이 2분이 여기 있는 한인애국단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죠? 45번 문제 보시죠. 밑줄친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니까요. 만세 시위에 약간 다른 단체 간부로 체포되었다는데 그럼 우리라도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지. 당초 계획대로 용희 황제의 인산일에 만세 시위를 하도록 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1926년에요. 1926년 6월 10일 날 용희 황제의 인산일이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60만세 운동이라고 부르죠. 원래 이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들과 청년들, 학생들로 중심된 단체가 연합해서 준비했던 만세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들의 지도부들이 먼저 일제에 검거돼 버리고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만세가 시위가 됐죠. 그래서 지금 지문에 보시면 만세 시위를 계획한 다른 단체의 간부들이 체포됐다라는 말이 보이고요. 용희 황제라는 말이 보여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연호가 광무고요. 그 뒤에 등장하는 순종 황제의 연호가 용희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광무 황제라고도 표현하고요. 순종 황제를 용희 황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용희 황제를 보시면 이게 60만세 운동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한국과 일본 학생이 충돌로 시작됐다. 전부 다 틀린 답이에요. 일단 1번의 답은요. 3.1운동의 영향입니다. 3.1운동이 실패되자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우리는 독립을 못한다는 거죠. 3.1운동 같은 거족적인 운동에서도 실패했는데 독립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치론이 대두가 됐고 중국의 오사운동도 역시 3.1운동의 영향입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건요. 1929년에 일어나는 광주 학생항일 운동이 될 거고요. 이 사건의 배경이 한국 학생과 우리나라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 때문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광주 학생항일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5번이 정답입니다. 이 60만 세 운동의 결과 1927년에 좌우익이 합작된 최대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5번이 정답이었고요.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의 균등이 나와요. 저희가 이걸 삼균주의라고 부르죠. 조소왕 선생이 삼균주의를 표방했고요. 이 삼균주의를 채택한 건국강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입니다. 이걸 채택했던 단체가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될 거고요. 이 강령은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에 이제 그래서 건국강령이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옳은 걸 골라야 되죠. 신채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신채호 선생은요, 한말의 민족주의 사학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주 보는 건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의 창립선언문인 그 창립선언문을 작성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채호 선생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요. 조소왕이 삼균주의에 기초했다. 이건 맞죠.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하고 있고요. 의열단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방금 말씀드린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의열단의 그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창립선언문이 신채호 선생에 의해서 작성이 됐죠. 그 신채호에서 작성되는 이 창립건언문을 저희가 조선혁명선언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신채호가 되겠죠. 기역과 디귿은 신채호 선생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 발표됐다. 맞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답이 되겠죠. 4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선거에 대한 설명은요. 자, 지금 보시면요. 전국에서 그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1948년 50 총선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요. 45년에 독립을 하고 48년까지가 미군에 의한 군정기간이었죠. 그 군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50 총선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 의회를 재헌의회라고 부릅니다. 자,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뭐 이거는 적용된 적이 없고요. 나중에 적용되는 거고요. 6.25 전쟁 중에 진행됐다. 6.25 전쟁은 1950년의 사건이죠. 이건 지금 1948년 5월 10일 날 있는 선거고요. 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아직 헌법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헌법은 이 선거로 선출된 재헌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50 총선거가 재헌의회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이게 맞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였는데요. 이 198명만 선출이 돼요. 그래서 이유는 100명은 북한 지역의 목계 의석을 남겨놨고 나머지 2석은 200 중에 2석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의 2개 선거구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지 못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헌법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 선출할 수 있었던 기관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죠. 그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헌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8번 문제죠.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여기 보시면요. 두 번째 조항에 보시면 선거를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할 때는 10일 이내 민의원 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총 사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의원이 보이고요. 지금 참의원이 보이죠. 양원제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가 양원제 국회를 갖고 있었던 건 제2공화국 장면 내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장면 내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요. 지금 보시면 1번에 내각 책임제로 운영된다는 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이나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던 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된 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48번 정답 1번이 될 거고요. 49번 문제 보시죠. 미추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요. 남북이 상호 불가침에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통일 논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시는데 통일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나왔던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91년도에 나오게 되는 지금 보시는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확실히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1991년도에 남과 북이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그 남북 기본합의서에 상호 불가침 조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됐던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체결된 그 합의문이죠. 이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될 거고요. 노태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3번의 서울올림픽입니다. 1987년도에 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당선된 게 당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88년도 서울올림픽 제24회 하계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그러니까 개최 당시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문제에 대한 문제를 보시죠. 다음 밑줄 친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보여요. 이것만 보셔도 독도와 울릉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숙종 때 일본 어부들이 우리나라 울릉도 근해에 와서 어업을 하게 되자 당시 어부였던 안용복 선생이 일본 대마도에 들어가셔서 당시 일본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독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에 몽골과의 전쟁 때 임시 수도였던 곳은 강화도가 되겠죠. 영국군이 점령했다가 철수한 건 거문도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남해에 있는 거문도 사건 기억나시죠? 프랑스가 병인박해를 부시고 침입했던 건 역시 강화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불법 편입했다. 이게 다르죠. 1904년에 러일전쟁이 터졌고요. 1905년에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로 불법 편입하게 됩니다. 독도에 관해서는 안용복 선생의 활약과 이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시켰다는 것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치를 요구했던 건 부산에 있었던 저룡도예요. 하지만 독립협회가 이 러시아의 저룡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독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요. 총 23회 5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한국사 영역 전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을 더 많이 보고 특정 부분을 적게 보고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초기 설기국가의 얘기라든지 고조선이라든지 또는 고려의 대외관계, 조선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상황 같은 것들은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의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단순한 지역적인 사실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전체적인 한국사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하신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한 지역적인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